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텐서플로우와 딥러닝에 관련돼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R 수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이런 수업들에서는 우리 텐서플로우하고 딥러닝까지 우리가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R 패키지 안에서는 이 텐서플로우를 설치해서 깔아서 우리가 실제로 학습하는 게 실습해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못 해봤는데 파이썬에서는 우리 텐서플로우에 대한 패키지를 지원해주고 손쉽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딥러닝까지 연동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이 무엇인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기본 모형 만들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최종 모형을 세팅하는 방법도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합성공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합성곱 신경망이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앞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 했던 방법들을 좀 확장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딥러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처리할 때는 우리가 합성곱 신경망, CNN 모델이라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하고 연동해서 쓰는 게 우리가 자연어 처리 기법이 있고요. 이럴 때는 RNN, 그 다음에 LSTM 이게 요즘 확장돼 갖고 트랜스포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쓰는 그 방법이 우리가 GPT, 챗 GPT라고 하죠. 챗 GPT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GAN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우리가 할 때 강화학습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제로 강화학습은 실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딥러닝을 이용한 강화학습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실습하기는 좀 어려워서 실습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고 이론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합성공 신경망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기초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오면 이 이미지들을 이런 숨없이 많은 그 뉴런으로 연결을 해서 전처리 작업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 모형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할 때는 CNN 모형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언어를 분석할 때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 그 외국에 나가게 되면 우리 번역기 많이 돌리죠. 그런 번역기를 돌릴 때 쓰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앞부분을 자연어를 인식 분류하는 파트를 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그 디코더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게 GPT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채팅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즘 서비스 제공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챗 GP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쓰는 그 자연어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AN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서 이미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요즘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술가들을 학습을 해서 그 예술가들의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죠. 그때 쓰는 게 이제 GAN 모형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세트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즘 좀 안 좋은 게 나오는 게 페이크 이미지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인공지능 기법인데 이런 그 방법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훈련 학습된 모형을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소리하고 사진을 합쳐서 동영상을 우리가 또 인식해주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그 비디오가 들어오면 앞부분은 이미지 처리해주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뒤에 음성은 RNN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해주는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막이나 캡션 이런 걸 달아주는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해내는 건 우리가 이미지, 소리, 동영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합성공 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실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공 신경망은 우리 요런 그 논문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루쿤이라는 분이 만든 이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모형으로 이미지, 글자를 이용을 하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연구를 했고요. 그런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게 이렇게 확장을 돼서 하고, 이런 손글씨가 아니고 요즘은 그래픽하게 RGB 컬러로 들어오는 다양한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층 신경망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CNN 모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했던 방법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서 쓰는데요. 이 다층 신경망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똑같은 7일인데 7의 패턴을 가지고 보면, 요즘은 이제 CNN을 이용을 해서 패턴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초창기 모형은 이런 7의 모형이 있는데, 이 글자들이 조금씩만 이용이 되더라도, 이런 글자들이 변형이 되더라도 이 글자들을 7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로 분석하는 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개 변수가 과대로 과적합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픽셀로 쪼개서 이렇게 인풋 레이어로 들어가는데, 이 인풋 레이어에서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고 히든 레이어로 쭉 넘어가게 되면, 이 히든 레이어 숫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라메타 값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는 한계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글씨 패턴이 똑같은 글씨인데도 조금만 이동을 해도 이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있고, 매개 변수들이 많게 된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CNN 모형입니다.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모형은 이미지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 컨볼루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동일한 웨이트 커널로 처리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1번이 해결이 됩니다. 문제 1번이라는 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미지가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패턴으로 인식해 주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 글씨에 요거를 각 셀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글자의 패턴을 우리가 뽑아서 추출을 해서 이 패턴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는 레이어 수를 축소해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패턴을 우리가 찾아주고 커널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어 가면서 이미지의 값들을 이렇게 축소해 주면서 진짜 중요한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계속 축소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셔널 하고 렐로 함수를 이용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이거를 풀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풀 커넥티드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우리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풀링 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컨볼루션 레이어는 우리가 피처를 추출하는 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는 이 피처 추출을 우리가 축소시켜 주는데 우리가 쓰게 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 커널을 하면서 우리가 패딩과 스트라이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커널, 패딩, 스트라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 풀링에서는 여기서 구한 이 데이터를 축소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해서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축소해서 히든 레이어를 좀 감소시켜줘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작동하는 필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필터라는 거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이미지에서 특징들을 발견을 해냈는데, 이 특징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터, 커널이라고 부르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커널들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 커널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커널들을 통과해서 나오면 이 각각의 이미지들마다 이런 특징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피처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MLP, 과거에 우리 기계학습에서는 피처를 직접 집어넣어야 되지만 이미지는 우리가 피처를 설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 자체, 필터링 처리하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잘 분류해내는 이 필터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이런 데이터들의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 이미지들을 막기 위해서 특정 값으로 채워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 패딩은 기존에 입력값이 있으면 입력값을 그대로 다 활용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쉐임 패딩은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소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쉐임 패딩은 인풋 이미지의 값하고 아웃풋 이미지의 값을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밸리드 패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밸리드 패딩은 패딩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요런 필터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필터들을 실제로 이 원래 값을 가지고 이 원래 값을 이 필터 처리해서 이제 이 값들을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거든요. 그럴 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 원래 값, 인풋 값들을 이런 필터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그대로 이 축소하지 않고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축소를 해서 갖고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풀링, 지금 보시는 요 패딩 기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할 때 패딩을 내가 임의로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세팅하면서 우리가 실습하면서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필터링 값을 처리해 줄 때 이 값을 다 활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패딩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스트라이드는 그 이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동을 할 때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할 거냐, 아니면 두 칸씩 이동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이 필터. 이 필터가 지금은 하나로 쓰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이 필터를 여러 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들을, 이 필터들을 몇 개를 써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확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 사진들의 특징을 골라내게 되는 겁니다. 이 특징을 골라낼 때 패딩을 이용해서 기존의 원본 데이터랑 똑같이 아웃풋을 낼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럴 때 결정할 때 스트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이제 갈지 계산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컨볼루션에는 이 필터와 패딩, 스트라이드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있는 원본 데이터를 필터 처리를 해서 내보내 줄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이 뒤로 가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손글씨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해볼 텐데 0에서부터 9까지의 데이터 샘플들을 우리가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는 6만 개, 테스트 데이터 10,000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텐데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샘플들은 이런 샘플들이 이제 쭉 우리가 구하게 될 텐데요. 이걸 이용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필터 처리를 해서 제일 앞에 있는 필터가 이렇게 우리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필터, 이런 필터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골라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7번만 가지고 우리가 뽑아낸 필터 처리입니다. 필터를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7번에 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특징들만 이렇게 추출해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필터 기능을 잘 이용을 하면 그 사진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 여기는 이제 글자, 손글씨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잘 골라내게 되고요. 또는 동물이라든가 사람 사진들을 넣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런 필터들을 이제 처리해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층의 레이어고요.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으로 가면서 이런 필터 기능들이 더욱더 더 정교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 처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널에 우리가 요즘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색깔이 들어가죠. 그래서 RGB 컬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이 이렇게 들어가면 채널별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이런 기능들 그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필터 처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들을 골라내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 레이어로 넣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파라메타들이 커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풀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중간중간마다 데이터의 공간을 축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이런 풀링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값들이 축소가 되면서 진짜 중요한 그 특징들을 하나의 값으로 추출해내서 쓰게 돼요. 그럴 때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뭐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합성곱 데이터들의 원본 데이터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필터들을 거쳐서 합성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풀링을 이용해서 축소가 되고,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두 번째 컨볼루셔널 처리가 되고, 또 풀링이 되고, 이렇게 쭉 처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마지막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거를 다 플래튼 처리해 줍니다. 플래튼 처리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1차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 줄로 쭉 세워 넣어서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아웃풋을 연결해 줄 때는 아웃풋이 값들이 여기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0번부터 9번까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기존에 썼던 MLP 연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합성공 풀링망을 거쳤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거쳐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합성공 신경망이고요. 요거는 이제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한 거고, 이제 이미지를 갖고도 우리가 테스트해서 우리가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요게 CNN 합성공 신경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쓰는 게 우리가 RNN이라는 겁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데이터의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순서가 중요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죠? 나는 뭐 아침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 단어에 연결해서 그 다음 단어로 나오는 확률 값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기계 번역, 뭐 텍스트 요약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자연어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식 데이터라든가 시계열 데이터 처리할 때도 이 RN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RNN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LSTM으로 바꿨다가 최근에는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으로 방법론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썼던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쓰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계속 자기 거를 반복해서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그 다음 모형으로 확장해서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거를 가지고 요 뒤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의 포맷을 가지고 계속 확장해서 쓰는 게 RNN 모형이고요. LSTM은 우리가 앞에 있는 모형, RNN 모형처럼 똑같은데 그거를 좀 더 발전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NN 모형은 너무 단순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그 일정의 메모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들의 순서와 숫자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STM 모형은 말 그대로 long, short term memory 기능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LSTM 모형은 이 안에서 복잡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메모리를 좀 더 메모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NN 모형과 LSTM 모형을 이렇게 보시면 RNN 모형은 단순하게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LSTM 모형은 요 안에서 보시면 좀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인풋과 기존의 거 아웃풋, 그 기존의 것들을 좀 더 복잡한 확률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LSTM이나 RNN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단어들의 연관성을 계속 확장해서 우리가 갖다가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인공신경망의 기본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들의 한계점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LSTM도 문장이 너무 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인 attention이라는 개념을 이제 또 나옵니다. attention이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데이터들을 attention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엔코더를 이제 디코더 쪽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이 atten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트랜스포머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tention이라는 개념을 이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서 이 attention을 이용을 해서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측면에서 처리가 되고요. 또는 디코더 측면에서도 처리가 돼서 이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이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안에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웃풋 데이터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인풋 데이터의 이 확률 값들 또는 attention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되는데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쭉 인코더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이제 디코더 쪽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올라가는데 여기 각각의 또 이런 식으로 인코더의 값들이 또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좀 복잡하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요 각각을 또 하나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셀프 어텐션 기능과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요 안에서 또 처리가 됩니다. 좀 복잡한 개념이죠. 복잡한 개념이니까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인코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측면,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측면인 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인코더 측면에서 쓰는 게 버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출시가 됐고, 요 바깥쪽에 이제 아웃풋 쪽 측면에서 쓰는 거를 우리가 디코더만 갖고 쓰는 거를 GPT라고 쓰는데, 우리가 챗 GPT는 결국은 요 파트만 우리가 갖다가 씁니다. 근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없이 요 디코더 파트만 써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챗 GPT에서는 이제 요걸 가지고 쓰게 되는 모형을 만들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코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이렇게 처리해서 주면 이제 이런 값들을 이쪽으로 넘겨주고 디코더에서 그 값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값들을 다 넘겨줘서 처리를 해주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 기법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단어들을 잘 이용을 해서 쓰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우리가 RNN 또는 LSTM, 그리고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까지 연결돼서 우리가 자연어 처리할 때 이런 그 딥러닝 기법,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챗GPT의 풀네임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re-trained, 미리 사전에 학습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챗GPT 3.5, 4.0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나와 있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서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리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추가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을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GPT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에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미 학습을 했고, 그래서 매개 변수로 보면 175 테라바이트 정도의 값들이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양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고요. 그래서 주로 챗GPT는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번역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는 디코드 쪽 측면이니까. 반대로 버트는 문장 분류, 감성 분석, 뭐 이런 자연어 이해 같은 우리가 앞부분 인코딩 측면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가지고 쓰는 모형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GPT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서 쓰고 있다. 이제 버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화학습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앞에도 보시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습은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실습하고 싶으시면 텐서플로우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자연어 처리하는 샘플 코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화학습도 마찬가지고요. 강화학습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기계학습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에이전트들을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액션이 취해지면 그 액션에 따른 리워드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 어떤 에이전트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 그 에이전트들의 행동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리워드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형을 가지고 쓰는 게 강화학습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화학습에서 쓰는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로봇가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스타트를 출발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로봇을 훈련시킬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좀 더 학습 모형이 높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액션이 들어가면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마이너스 1점을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고 여기가 결과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Q 네트워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이 기법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이터레이션,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학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이 각각의 우리가 가중치 또는 학습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스테이트만 고려하는 게 있고 액션까지 고려해 주게 되는 이런 모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Q 밸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강화학습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전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Q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Q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처리가 되고 이 각각을 처리해 주는 게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 데이터들이 없으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요즘에는 딥러닝 기법으로 많이 쓰는데 그때 이제 썼던 게 이제 딥 Q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Q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강화 그 CNN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처리해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우리가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아까 전에 Q 네트워크, 전통적인 강화학습의 Q 네트워크하고 모양이 좀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이런 딥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되면 초기 학습 모형에서 이렇게 됐던 것들이 계속 학습을 하면서 학습 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학습하는 모형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해서 이렇게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학습한 후의 모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 강화학습을 이용을 하고 강화학습과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나온 샘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이 바둑 툴 있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딥러닝,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딥러닝으로 이용을 해서 처리한 요 기법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런 기보들을 가지고 학습을 처음에는 했는데 최근 들어 그 이후에 우리가 이 기보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 룰을 주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까지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떤 바둑의 수가 들어오면 이 수의 여러 가지 확률 모형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된 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알파고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샘플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주소에 들어가면 이걸 한번 내가 두는 지점에 따라서 확률 값들이 승리에 대한 그 다음 수에 대한 확률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샘플로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제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without human knowledge 이렇게 돼 있죠. without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기존에 우리가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싸웠던 알파고는 수없이 많은 기보들, 앞에 나왔던 이 수없이 많은 기보들을 학습을 해서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알파고 모형은 그런 거 없이 간단한 기본 구조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알파고 제로는 처음에 어떤 규칙, 간단한 바둑에 대한 기본 규칙만 갖고 학습을 하면서 쭉 처리를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3일 만에 우리가 기존 것들 알파고 했던 내용들을 이겨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바둑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규칙만 가지고 이용을 해서 3일 만에 우리 이창호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알파고 리를 우리가 3일 만에 꺾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학습을 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발전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의 딥러닝 파트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우리가 하나의 종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강학습에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비지도 학습에서도 쓸 수가 있고 또는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지도 학습을 이용할 때도 딥러닝을 이용해서도 지도 학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도 할 수 있고 비지도 학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화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그런 러닝 쪽으로 우리가 딥러닝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멀티레이어 측면에서 우리 하는 방법,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숫자 인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